보다 깊이 있는 강연을 통해서 선거를 보다 바르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길잡이 선거 아는 만큼 보인다의 신영일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과연 유권자인 우리는 투표를 할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에 대한 전문가의 강연을 듣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연자부터 만나보시죠. These are the good old days, but we just don't know it yet. We're not told what the future holds. I just hope we don't forget. We gotta hold on to the memories before life turns into reverie. 네,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면 개인 유권자 수준에서는 아무래도 자신에게 가장 이익을 줄 수 있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사회적인 공익의 이익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책이라든가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은 당연히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투표용지에 나타나는 후보자들의 순서라든가 포스터에 나타나는 후보자들의 이미지 같은 요인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투표 당일 이루어지는 날씨라든가 다양한 사회적 이벤트에 따른 개인의 정서들도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합리적인 시민의 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직접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우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투표 선택에 대한 건데 어떻게 해서 이 주제를 연구하게 되셨나요? 제가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건 이제 한국에서 아시겠지만 이제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모두 지역주의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번 그 투표를 할 때는 또 지역주의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지금은 물론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게 점점 사람들이 유권자들의 어떤 투표 행태 전반에 관한 그런 연구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강연을 듣기에 앞서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들어달라 부탁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세요? 이번 강연을 통해서 그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유권자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투표하는 것이 합리적인 유권자의 모습에 부합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 우리는 과연 합리적인 유권자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간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강연 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투표를 해보셨나요? 네. 누구를 투표를 할 때 혹은 투표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때 여러분 무엇을 판단 근거로 삼으셔서 투표를 하셨었죠? 저는 일단 투표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때는 일단 무조건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후보를 선택할 때는 지역구 의원을 선택을 할 때는 이제 정당을 본다기보다는 이제 후보자의 공약을 위주로 봤고 비례대표를 뽑을 때는 정당을 보고 당론을 가장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공약 중에서도 제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대학생이나 아니면 여성 정책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고요. 우선 후보자를 볼 때 후보자의 정당이나 이념 같은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고려를 하는 것 같고 만약 그 후보자가 공직 생활 경력이 있다면 그 경력도 판단하고 또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당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투표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텐데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과연 과거 투표 행태가 소위 말하는 그 합리적 유권자라는 투표 행태에 부합하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주어진 정보 안에서 저의 정치적인 그런 이익들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을 제가 했다고 나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제 투표 행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일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후보를 뽑는다는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선택 역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합리적이라는 것은 결국 말한 것처럼 주어진 정보 내에서 최소의 자원을 투여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선거 과정에서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자 그리고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 과연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과연 나의 투표가 언제나 내가 원하는 정당이 승리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제 투표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그런 사고를 통해서 투표하지 않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굳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모으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내 삶에서 어떤 것이 내 삶에서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합리적일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명 합리적인 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 정보를 굳이 다 모으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아는 것이 자신의 삶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정치 선택에 맞는 모두 모으기보다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은 후보자를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모으는 것만이 더욱 합리적일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 어떤 사람이 네.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고 아예 투표장에도 나가지 않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인데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민주주의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선거를 통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판별해내고 또 지지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선거가 좋지 않은 정치나 정당이 있다면 이러한 정치 후보라든가 정당을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대의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이렇게 선거에서 이런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그 민주주의는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어떤 선택을 왜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투표 행태의 연구에 대해서 정치학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적인 투표 행태 연구의 시작은 1940년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 첫 시작이 콜롬비아 대학교의 폴 와자스카트라는 학자에 의해서 학자가 주도한 여론조사입니다. 그 조사에서는 오하이오주 이리 카운티라는 곳에 거주하는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7차례에 걸친 패널 조사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원래 이 조사의 목적은 유권자들이 캠페인과 미디어의 내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투표를 할 때는 같은 지역 출신이라던가 같은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들과 유사한 정치적 선언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이것이 The People's Choice라는 그런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1960년대에 미시간 대학교에 있던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연구들인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정치 사회화, 그러니까 주변 분거 집단 간에 자신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부모님이라던가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중거 집단의 정책 성향이 중요한데 콜롬비아 학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중거 집단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정당에 대한 태도가 정책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미시간 스쿨의 어떤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 사람들이 유년기에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중거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정당에 대한 태도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일단 정당에 대한 애착이 형성이 되면 그 정당에 대해 투표를 하게 되는데 살아가는 동안 별다른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계속해서 그 정당에 대해 투표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투표를 하면 할수록 그 애착이 강화된다라는 것이 미시간 학파의 어떤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뭐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같은 경우도 다 지역 연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태어난 지역의 팀을 응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거의 그거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팀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형성이 되면 연구팀이 잘하건 잘 못하건 뭐 어느 그 연구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계속 응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당에 대해서도 이러한 태도를 형성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것을 정당 일체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당 일체감이 일단 형성된 이유에는 자기 연구팀이 좀 잘 못해도 좀 너그러워지잖아요. 반면에 이제 다른 연구팀은 잘 못하면 좀 더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 것처럼 정당에 대해서도 정당들이 만들어낸 정보에 대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은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정당에서는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향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이제 정당 일체감에 대한 연구들이 쭉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가 뭐였냐면 1960년대 미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서 아까 그 말씀한 것처럼 이념을 고려하고 정당에 대해 과연 그 이익에 부합하는가를 따지는 유권자들은 한 11% 정도에 불과하고 거의 과반수에 한한 47%의 유권자들은 사실 정치적 쟁점이 뭔지 잘 모르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판단을 내렸지만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거를 스스로 떠올리지 못하는 그런 유권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이슈에 대해 왜 자기가 그런 손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못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컨버스라는 학자는 non-attitude, 즉 태도가 없는 유권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기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없는 유권자가 47%, 이제 절반인데 그렇다면 그게 과연 민주주의가 그 유권자의 뜻을 반영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 뜻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네, 뭐 그런 맥락에서 사실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과연 합리적인가? 민주주의를 할 만큼 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논쟁이 사실 1960년대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떤 학자들이 부여한 기준에 따라 유권자를 평가하기보다는 실제로 유권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투표행위를 하는가 그러한 것을 분석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들이 생겨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휴리스틱스에 관한 연구들입니다. 인간의 뇌는 결국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후보자나 정당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모든 관련된 정보를 모으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지만 이러한 인지적인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면 고려를 할 때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다양한 인지적 지름길 혹은 그걸 이제 휴리스틱스라고 하는데 그런 휴리스틱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그런 휴리스틱스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내용들이 휴리스틱스인지 그리고 이런 휴리스틱스를 사용했을 때 과연 우리는 질 높은 투표를 할 수 있는가를 밝혀내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투표용지만 받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투표용지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1에서 10이라는 숫자가 써 있고요. 이런 투표용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몇 번쯤에 투표를 하실 것 같나요? 저는 뭐 1번이나 2번 중에 하나 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그 의석수가 많은 정당일수록 위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주요 야당이고 또 어떤 당은 여당이고 그럴 거기 때문에 보통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투표용지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지역구 기초의회 선거구 경우 한 정당이 동일한 선거구에서 2명에서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중대 선거구제 하에서 치러지게 되고요. 교육감 선거 경우에는 일반 공직자 선거와 달리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기호나 정당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아까 그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상 맨 앞에 오는 후보자나 기호 가를 받는 후보자들이 실제로도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더 많은 득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정당에 대한 유추도 가능하겠지만 또 다른 설명 중에 하나는 이른바 초도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응답을 할 때 어떻게 응답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1번부터 5번까지를 다 읽은 다음에 정확하게 고려를 하기보다는 하나하나의 그 항목들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나온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장 크게 가장 기억에 잘 남아서 결국은 이 사람들에 대한 지지가 늘어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그 번호에 굉장히 집착을 하길래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어차피 사람들이 다 번호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볼 텐데 정당 이름도 보고 할 텐데 네네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또 이해가 가는 측면이네요. 근데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볼 것이 합리적인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권자가 이상적인 유권자인가, 어떤 유권자가 이상적인 유권자인가를 생각을 할 때 아마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모든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 보아서 최적의 후보자를 고르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정보를 모으고 후보자들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뉴스를 시청을 해야 되고요. 또 시간과 비용을 놓여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후보자들 간의 입장을 비교해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높게 가지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구나라는 그런 정책 효능감이 높은 유권자라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주저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만약 솔직히 아주 중요한 선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기초의회 선거 같은 경우 과연 기초의회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가가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치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즉 혜택을 고려할 때 내가 투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싶다라는 동기가 강할수록 휴리스틱스에 의존하는 정도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휴리스틱스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상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든 것들이 다 일종의 휴리스틱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활용하는 쉽게 이제 고정관념 같은 것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고정관념도 이런 휴리스틱스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표 용지 효과의 사례도 이러한 휴리스틱스의 하나인데요. 단순하게는 생각을 해볼 때 위에 오는 것은 좋은 것, 아래에 오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이제 먼저 오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여러분들의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한 경향이 투표용지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한국에서 나타난 투표용지 효과의 순서는 이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감 선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감 선거는 이제 정당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감 선거만 보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육감 선거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초의회 선거라든가 다른 이제 정당명이 주어지는 선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그 유권자 투표를 할 때는 이 정당명이 주어진 선거를 보고 거기에 나오는 순서가 실제로 교육감 후보의 어떤 정책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이 두 가지 선거의 어떤 패턴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휴리스틱스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휴리스틱스, 고정관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선거 후보자를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보통 유권자들은 이제 미디어에서 후보자가 이용하는 브랜드나 평소에 이용하는 교통수단 등을 통해서 접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들에 대한 이미지를 점점 습득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후보자의 출신 지역이나 후보자의 개인적 이미지, 뭐 예를 들어서 나이나 성별이나 그런 것들, 외모까지도 그런 휴리스틱스에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SNS 상에서 뭐 잘생긴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 잘생겼다고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모두 휴리스틱스에 포함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후보자들이 그렇게 선거 때만 되면 시장 가서 떡볶이를 먹고 국밥을 먹지 않습니까? 네. 전 그걸 보면서 과연 저분들이 평소에도 저렇게 드시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휴리스틱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까요? 물론이죠. 모든 그런 이미지라든가 후보자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 결국은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런 후보자들의 이미지가 실제로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민 학생이 말한 것처럼 후보자의 어떤 외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아나운서님은 정치인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떤 미소를 지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글쎄 저는 아무래도 이제 선거 때가 되면 벽보들이 쭉 붙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다들 이제 가장 자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포즈와 표정을 취하고 있는데 보통 정치인하면 기본적으로 표를 얻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믿음을 줘야 되고 신뢰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온화하면서도 뭔가 자신감 있는 표정, 네네. 때에 따라서는 나를 따르라 이런 느낌의 표정. 네네. 글쎄 그런 걸 제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온화한 미소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네. 동양권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관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미소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제 보다 일반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는 어떤 신뢰감라든가 능력 있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어떤 이미지가 그 유권자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느낌을 준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 왔는데요. 198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그 연구에 따르면 이제 그 대학생들에게 실제 후보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람들의 호감도를 이제 평가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호감도를 평가하게 한 다음에 그 호감도에 수치하고 이 사람들이 실제 선거 결과에서 득표한 내용을 비교를 해봤더니 학생들이 호감이 간다라고 평가한 후보자들이 실제로도 좋은 선거 결과를 얻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호감이 가는 게 뭐냐라고 하면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 있어 보인다, 아니면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이제 호감이 간다라는 것이 이런 평가들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사람이 직접 평가하는 것 말고도 안면인식 기술 같은 게 이제 많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서 후보자의 사진을 넣고 컴퓨터가 보기에 얼마나 활짝 웃고 있는가라는 걸 이제 평가를 하게 하는 이제 수치화하는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보기에 활짝 웃고 있다라는 그런 포스터를 찍은 후보자들이 선거 결과에서 어떤 결과를 얻느냐 이런 걸 분석을 해봤더니 2000년 일본 선거와 2004년의 호주 선거에서 호주에서는 전혀 안 웃는 후보자, 그러니까 컴퓨터가 생각하기에 0점이다. 스마일 인덱스, 미소 지수가 0점이다라고 판별되는 후보자하고 100점, 환하게 웃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후보자들 사이에 약 5.2% 정도의 득표율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고요. 반면에 이제 일본에서는 활짝 웃는 후보가 더 많이 득표를 하긴 했는데 그 정도는 한 2.3% 정도로 호주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화한 미소, 동양에서는 너무 활짝 웃으면 오히려 이제 신뢰감이 떨어지는 그런 걸 이제 반영하는 그런 결과일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한국에서도 이제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선거들에 대해서 공보를 잘 정리를 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한 90년대 민주화 이후에 치러졌던 선거들에 출마했던 모든 후보자들의 이미지를 다운을 받아서 이제 웃고 있는 정도에 대해서 컴퓨터 활용해서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서 그 스코어를 매기고 실제 결과를 비교를 해보니까 한국에서도 선거 공보에서 활짝 웃고 있는 후보자들이 비교적 좋은 선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것보다 더 재밌게 본 거는 실제로 이제 90년대부터 쭉 이렇게 후보자들을 보다 보니까 90년대엔 정말 웃고 있는 후보자가 거의 없습니다. 한 진중한 표정, 이 입을 꽉 다물고 엄숙한 표정을 이제 짓고 있는 후보자들이 많은데 요즘으로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이 웃음 지수가 평균으로 보면 한 80점 정도까지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휴리스틱스에 의존해서 투표를 하는 것도 결국은 최적의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휴리스틱스를 사용한다는 것도 투표를 합리적인 선택의 영역, 이성적인 선택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투표 결정이 꼭 이성의 영향을 받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날씨와 투표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선거날을 쉬는 날이잖아요. 선거일이. 그래서 아무래도 되게 많이 놀러 가곤 하는데 그걸 생각했을 때 비 오는 날씨에는 아무래도 놀러 가기 힘들다 보니까 투표율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 투표율과 날씨의 관계를 보통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외출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투표율이 떨어지고, 네. 비가 오거나 궂은 날씨에는 이제 어디 안 가니까 투표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네, 네. 그 영향이 거의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투표할 사람들은 미리 사전 투표 다 하고 네. 놀러 가는 거고, 그리고 날씨가 당일에 안 좋다면 굳이 놀러 가고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투표는 하러 갈까 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날씨가 투표의 영향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투표율에 초점을 맞추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투표 당일의 날씨가 후보 선택,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가 올 때와 날씨가 맑을 때 자신의 기분이나 행동이 달라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혹시 그러면 어떻게 다르죠? 어떻게 달랐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을 좋아해서 비가 오면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정치 후보 선택할 때는 어떨까요? 저는 날씨가 제 후보 선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서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연관을 시켜보면 이 정서 상태가 개인의 리스크에 대한 태도, 위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고 원인이 뭐가 됐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고 들떠 있을 때는 사실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것에 대해 주저함이 없어지게 되는 반면에 좀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라는 이제 연구들이 있고요. 이게 날씨가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있고, 그럼 이게 정서 상태가 사람들의 행동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관련해서 이제 주식 투자 같은 패턴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 날씨가 좋으면 사람들이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되고, 날씨가 좀 더 흐리게 되면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고요. 또 소비 패턴, 날씨가 좋을 때는 밖에 나가서 쓰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이 소비도 많이 한다라는 그런 연구도 결과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어떤 연구들에 따르면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캠퍼스 비짓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갈 학교들을 미리 가보고 어떤 학교에 갈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캠퍼스 비짓을 한 당일에 날씨가 맑은가 흐린가에 따라서 어떤 학교로 갈지도 달라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렸던 주식 투자라든가 소비 패턴이라든가 어떤 대학을 갈까 이런 거는 사실 그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결정들도 영향을 받는다면 투표 행태도 뭐 영향을 받지 말으라는 그런 법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투표 당일에 비가 오면 유권자들 투표를 할 때 정치적 변화를 주장하는 후보나 정당에 대한 투표, 그리고 이제 법안에 대한 지지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비가 오면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동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개혁을 주장하는 진보 정당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 정당, 그리고 변화를 상징하는 도전자보다는 어떤 과거의 어떤 지속을 의미하는 현직이 굳은 날씨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또 생각해 볼 게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스포츠 경기, 최근에 있었던 뭐 스포츠 경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스포츠 경기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번에 선거 광고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는데, 직접적인 선거 광고는 아니지만 그 선거 기간에 대통령배 축구 대회가 열린다는 그 광고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그 현직 대통령이 다시 한번 출마를 한다면 네. 그런 광고 자체가 좀 더 현직에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미국에서 아직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걸 보지는 못했는데 미국에서 유명한 스포츠 중에 하나가 미국 미식 축구가 유명하잖아요. 이제 대학 축구 같은 게 유명한데 선거를 앞두고 대학 축구 경기가 열리고 그 경기가 열렸을 때 홈팀이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그 주에 있는 주지사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는 그런 이제 결과들이 실제로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은 사실 이제 우리 팀이 이긴 것이 주지사가 잘했기 때문이다. 라고 연결을 시킨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현직 주지사가 승리를 하게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 보니까 타운 전체에 이제 퍼지는 거예요. 타운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 긍정적인 정서가 퍼져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투표를 하러 갔더니 이제 가서 이제 주지사에 대한 업적 평가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기분이 좋다 보니까 주지사가 예전에 잘한 것만 먼저 생각이 난다거나 똑같은 업적에 대해서도 좀 너그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그럽게 관대하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주지사의 어떤 지지가 증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홈팀이 약체라서 만약에 기대하지 못한 승리를 거뒀다. 우리가 이제 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겼다 그러면 너무 더 기쁘겠죠. 그래서 이제 기쁨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이런 이제 주지사에 대한 지지율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뭐 어떤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아니라 네. 스포츠 경기 결과로 뭐 지도자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받는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만약에 그렇게 투표를 했다. 우리 팀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가 역시 잘하고 있구나라고 투표를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면 좀 너무한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스포츠 경기냐 아니냐보다는 정서가 갖는 영향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정서상 상태에서 말씀드린 휴리스틱스도 결국은 실제로 사람들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정서에 대한 강조 역시 왜 이런 정서를 갖고 있느냐기보다는 어떤 정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투표 행태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연구들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라던가 아니면 스포츠 경기는 사실 현실적인 정치와는 좀 거리가 있는 거고요. 이제 보다 직접적으로 선거 캠페인의 맥락에서 규제를 적용을 시켜보면 어떤 한 실험에서 이제 이 정서가 갖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이 있었는데 일단 그 실험에서는 두 집단에 속한 응답자들에게 동일한 캠페인 메시지를 읽게 합니다. 읽게를 하는데 한 집단은 캠페인 메시지만 읽는 거죠. 그래서 정보에 대한 인지적인 정보만 노출시키는 거고 다른 집단은 동일한 메시지를 읽는데 어떨 때는 되게 긍정적인 음악, 밝고 경쾌한 음악을 틀어주고 다른 경우에는 약간 이제 무서운 음악 같은 게 틀어주면서 그렇게 됐을 때 과연 투표 선택에 영향을 받느냐 이런 걸 살펴봤더니 열정적인 음악, 밝은 음악을 가지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기존의 어떤 선택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그렇게 기존의 선호와 일치하는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공포감 있는 음악이라던가 약간 무서운 이런 배경음악을 틀어주면 기존의 것을 유지하기보다는 새로운 정보를 찾아가지고 그 결과로서 기존의 선택과는 다른 선택을 한 결과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연구들이 전체에 알려주는 것은 인간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서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정서 상태가 투표 행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유권자한테 당신은 그 한 표를 행사할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거의 대부분이 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답변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비합리적인 요소, 어떻게 보면 그 선거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부분에 영향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투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내릴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소개해드린 논의들의 출발점은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가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출발점은 인간은 결국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제한된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효과를 얻고자 한다. 그런 이제 인지적 구두대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인지적 구두대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이란 결국은 이런 휴리스틱스에 의존해서 빠르고
손쉽게 최소한 자기가 들여야 할 비용을 줄이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휴리스틱스 사례를 여러 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자꾸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 민주주의라는 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말씀하신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과연 휴리스틱스를 사용하는 것,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인지적 구두쇠이기 때문에 휴리스틱스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투표의 질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투표의 질이 과연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이제 연구들이 있어 왔고요.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사실 휴리스틱스를 사용하는 게 대체로 도움은 됩니다. 여기서는 질 좋은 투표라는 거는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골랐던 선택과 고를 것 같은 선택과 휴리스틱스에만 의존해서 했을 때 선택이 얼마나 비슷한가를 가지고 이제 질 좋은 투표인가를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휴리스틱스를 사용해도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내리는 것과 비슷한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휴리스틱스를 사용하는 것이 질 좋은 투표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뭐 아이러니일 수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누가 그러면 휴리스틱스의 사용에 도움을 받는가라는 걸 따져보면 사실 생각해 보기에 그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 휴리스틱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휴리스틱스를 사용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정치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높은 수준의 정치적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큰 도움을 받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이제 오히려 휴리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인지적 구두쇠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인지적 구두쇠가 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겠죠. 개인이 인지적 구두쇠라는 거는 사실 인지적 구두쇠라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지적 구두쇠는 나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다 얻어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다만 이런 유권자들 스스로 평가를 내릴 때 이런 것들에 의존하고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인지를 한 상태에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평가들이 이렇게 그 인지적 지름길을 사용해서 하는 평가들이 잘못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토론과 대화인데요. 사실 투표라는 것은 마지막에 결정을 내리는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결정을 내리는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함께 결정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화와 토론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장해온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배가 고프다, 졸리다, 짜증난다 이런 자연스러운 욕구들을 대해서 식사 시간이 아니라면 식사를 자제하고 수면 시간이 아니라면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짜증이 나더라도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상대에게 예의를 지키면서 문명인의 자세를 갖춰가는 것이 바로 사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와 마음이 아무리 쉽게 가자, 너무 피곤하니까 빨리 끝내자라고 유혹을 해도 그 욕구를 이겨내고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지식을 갖추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들과 대화와 토론이라는 긴 과정을 기꺼이 거치는 것, 그것이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사회화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강의를 열심히 들어줬는데 그럼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잠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학생? 네. 그 교수님께서 앞서 여러 휴리스틱스의 사례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사람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 때 한 가지만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판단 근거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반영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휴리스틱스의 연구는 오히려 유권자의 행동 근거를 좀 가볍게 보거나 유권자의 지적 능동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진 학생이 말한 것처럼 제가 강조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짧게 어떻게 하면 빠르게 내릴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간의 인지적 능력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제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최적의 결과를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적극적인 어떤 능동적인 태도에서 휴리스틱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휴리스틱스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동시에 휴리스틱스의 어떤 경계 자체가 불명확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휴리스틱스라는 것이 뭐 연구원이나 또는 뭐 개발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하신 합리적인 것이든 비합리적인 것이든 이제 후보자가 어떻게 그 휴리스틱스를 이끌어내는지가 그 자질에 대한 평가나 그렇게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선거에 이제 휴리스틱스가 연결이 됐을 때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치인들도 당연히 휴리스틱스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휴리스틱스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것은 의존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나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러한 한계를 인지한 상태에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대화와 토론 그리고 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의 궁금증까지 풀어봤고요. 교수님 오늘 함께 한 시간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 그 준비하면서 쉽게 말해달라라는 주문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연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내용이 좀 어렵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가급적 그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려고 했고요. 그런 결과가 실제로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선거 아는 만큼 보인다에서는 투표 선택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유익한 내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나 스포츠 경기에 의한 우리의 정서가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던 것들을 다양한 어떤 실제 연구라던가 또는 사례들을 뒷받침으로 제시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해도 잘 되고 생각보다 쉽게 풀어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와 선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오만함과 또 자만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투표를 할 때도 어떤 기준으로 투표하는지 생각해 봐야겠다는 시간이 됐습니다.